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말과 조선 건국 그리고 하느님의 선형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의 시기는 31대 공민왕 1351년에서 1374년 23년간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생깁니다. 공민왕의 반원 정책으로 원나라에 신하국으로 끌려다니던 반형성의 신세에서 고려가 주도권을 되찾는 재형성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공민왕은 국권 회복과 영토 회복을 통한 과감한 개혁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고려의 내면 형성은 물론 상호 형성과 상황 형성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세계 형성에 있어서도 균형적 조화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친원파였던 기씨 형제들의 영모와 이어서 최유가 공민왕을 폐해시키려고 원나라 군대에 힘을 빌어 쳐들어온 사건 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민왕은 최영과 이성계를 통해 반란을 진압했으나 내면의 혼란과 나약함이 한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노수 공주의 죽음은 그의 내면을 완전히 반형성적으로 파괴시켰고 점층하는 정치적 고립감 속에 폐인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전임 왕들의 사치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걱정했던 그였지만 반형성의 길로 퇴락된 상태에서 그의 말년은 성적인 것에 탐닉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킨 극단적 자아 발양의 오만한 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나이 어린 미소년을 뽑아 동성애와 관음증에 빠졌고 자신의 비판들을 억지로 가늠시기에 왕좌를 얻으려 하는 등 완전히 반형성의 내면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민왕은 술이 만취해 잠자는 상태에서 신하인 홍윤, 최만생에 의해 온몸이 칼이 찔리는 최악의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려 말기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두 가지 새로운 변화의 운동이 싹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는 온건파와 둘째는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성혁명을 하자는 급진파였습니다. 역성혁명의 중심 세력은 고려 말 신흥 무장 세력으로 급부상한 이성계와 정도전을 중심으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만의 흥건적들이 수도 개경을 함락시키자 수도로 내려와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1362년 위나라 장수 나주의 침입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1364년 공민왕을 폐하려 원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취입한 덕홍군과 최유의 1만 군대를 최영과 함께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해안뿐 아니라 내륙까지 침입해 약탈을 일삼던 포악한 외구 침입도 막는 등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중앙 정계에서의 성공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늘 권문 세력 출신으로 중앙 정계를 주름잡는 최영에 믿기에 변방 지역 출신인 그는 늘 최영의 그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 즈음 국제 정세를 보게 했습니다. 최영과 유황은 명나라의 주장에 반발하면서 요동 정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 정별을 반대합니다. 첫째,
여름철 농번기에는 군사동원이 부적정합니다. 둘째, 무덥고 비가 많은 시기라 활에 악유가 녹아 무기로 쓰기 어렵습니다. 셋째, 요동 공격하는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침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이런 의견은 최영과 오왕에 의해 무시되고 거절됩니다. 결국 이성계는 우군 통도사, 조만수는 좌군 통도사가 되어 요동 정벌길에 오릅니다. 조민수를 설득해 유야도 해군을 결심한 후 구테타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구테타에 성공하면서 최영을 제거하고 오왕을 왕위에서 내쫓습니다. 이성계는 공민왕 시기부터 중앙 정책에 진출했던 성량을 신봉하는 신진 대사부들의 힘을 등에 업고 구테타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신진 대사부들 중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원했던 엉검파는 정몽주, 이색 등이었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급진파는 정도전 등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급진파인 정도전과 결탁하여 마지막으로 정몽주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구세력의 경제력을 발달하고 신진 대사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마련한 후 1392년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느님은 고려 말과 조선의 시작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민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친원파들의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사랑하던 노숙공주가 죽었더라도 국민왕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봉사자요, 백성들의 봉사자인 왕으로서 신영성의 봉사직을 잘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반란 때문에 내면이 혼탁해지고, 또한 공주의 죽음 때문에 내면과 외면이 모두 폐인이 된 것은 자신과 내면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 절대 부족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성계의 모습입니다. 이성계는 유화도 회군을 통해 역성혁명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모두 숙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경제권을 박탈합니다. 신진 대사부들은 실천윤리를 강조한 성리학을 중시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불교의 비현실성과 무의도식을 공격합니다. 특히 불교에 대한 공격은 당시 권문 세력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기반이었던 정치 권력과 토지 개혁을 통한 경제력 모두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권력자들과 불교의 몰락은 고려의 몰락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선영성이 연결되는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으니 새로운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문제는 오늘까지 이어진 국내 문제, 국제 문제 모두 고려시대의 판박이가 되고 있습니다. 명나라 원나라 사이에서 고민하는 고려의 모습에서 오늘날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자는 자신들의 부축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의 백성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파하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있을까요? 망해가는 고려를 손 놓고 지켜본 벼슬아치들의 모습은 정책은 뒷전이고 막말과 경쟁, 부정부패의 선두 주자들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위시한 벼슬아치들의 모습과 흡사하게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이 훗날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듯이 고려는 몽골에게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하느님의 선영성은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있다가 사라진 나라, 민족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느님이 주신 자기 나라의 선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에 나라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는 살아남습니다. 고려가 살았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이 선영성을 성취할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반영성의 기운을 없애고 어떻게 재형성하며 형성의 기운을 넘치게 펼쳐나갈지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 건국이라는 경계선에 있죠.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공민왕 또 이성계. 공민왕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공민왕의 아까 강의 때 나왔지만은 주도권이 뭐냐 하면은 이니셔티브.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의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도권이 뭐냐 하면은 나의 존엄성, 나의 신성함, 나의 주체성, 이게 있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 역할을 할 적에는 주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뺏긴 거지. 만약에 내가 한 가정에서 사는데 나의 엄마로서의 주도권이 없어. 무조건 되고 가부장제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막 해야 되고 그 말 듣지 않으면 그냥 막 그냥 폭력을 쓰고 이러면 주도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또 어디서나 마찬가지야. 어딜 가더라도 자기의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몽고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은 주도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니까. 주도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몽고에 충성만 한다는 충자까지 붙여가면서 충렬한, 충순한, 충선한, 충충 이렇게 돼 있던 거라니까요. 근데 공민한테 주도권을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는 몽고 말 안 듣겠다. 우리는 우리나라로서의 삶을 살겠다.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게 주도권이에요. 근데 주도권을 뺏기고 노예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에서 자기는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주도권을 뺏기면은 이미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찾았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주도권을 찾은 것은 하느님의 선형성에 맞아야 안 맞아요? 하느님의 선형성에 맞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도권을 뺏길 수는 없어요. 이게 하느님이 선형성을 해주신 1번이야. 1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찾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혼란이 왔어. 왜 주도권도 자꾸 잘했는데 왜 혼란이 와? 하면은 자기가 사랑했던 노숙공주가 죽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 공주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공민왕도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왕의 역할을 천폐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슬퍼하고, 인간적보다 좀 슬퍼하고 연민스러워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목까지 더 합해서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만이 똑바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죽었다고 완전히 실망과 좌절에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삶이 폐인이 돼버린다면 그거는 인간을 못 깨달은 거고 인생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이야. 인간은 죽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실망한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완전히 반영성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선형성을 또 어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어린 저 남자의 성에 대한 관음증이 걸리고 그 다음에 술에 취해갖고 막 주독이 저기 알코올릭이 돼버리고 별의별 페인의 요소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보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나라를 갖다가 몰라 그러다가 뭐라니까 그래서 국민왕은 부하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 전까지는 이게 고려가 몽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원나라, 몽고하고 연결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명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원나라는 지금 몽고는 지금 사라져가는 나라였었고 새로 피어오르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명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요동정벌이라는 사건이 생겨. 그래서 요동정벌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 최영이 어떤 그 왕과 연결돼서 요동정벌을 추천한 반면에 이성계는 어떻게 됐어요? 요동정벌의 부당성을 아까 얘기했다 그랬죠? 4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국제적인 문제의 시각 차이예요. 어떻게 되냐? 그 요동정벌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원나라 친원 정책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요동정벌을 멈추고 이제는 명나라,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명나라와 친해져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아까 결말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 입장하고 판박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려시대 말에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판박. 왜냐면 지금 부상하고 있는 G2인 중국과 친해져야 되느냐, 아니면 G1인 미국하고 계속 강한 유대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의 딜레마야.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국제관계에서의 딜레마 속에서 이렇게 유지돼 와요. 왜냐면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항상 이런 딜레마 속에서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현대까지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악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느님의 선형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약소국가라 하더라도 누구한테 상대를 해더라도 주도권이 있고 정의롭게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정의롭게 지킬 수 있는 원리가 없어. 개인이든 국가든 아무리 개인이 약하고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킬 나의 어떤 이런 모습을 주도권을 지켜야 돼요. 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비굴하게 다른 밑에서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노예 근성이야. 노예. 그건 안 돼요.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엄선하게 선형성된 정말 신성한 존재야.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될 수가 없어요. 예속해도 안 되고 예속될 수도 없어. 눈치 봐도 안 되고 눈치 보게 만들어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성계는 어쨌든 간에 지금 국제적인 질서를 갖다 일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고 위화도 회고를 해가지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조선 건국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선형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다시 봐야 될 문제예요.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새로 세워지는데 이걸 갖다가 하느님께서 그래서 고려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나라로다가 이렇게 초월시키려고 해줬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할 거냐, 아니면은
고려시대 때 너무나 잘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몽골에 의해서 지배도 받고 이렇게 뭐 무신들의 어떤 정권도 있었었고 이런 계속 이게 반영성적인 것이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래도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주신 거냐 아니면 초월된 거냐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보자면은 그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봐야 돼. 고려시대를 초월시켜서 조선이 나온 게 아니라 고려시대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또다시 우리나라가 몽골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또 노예 식민지 살지 않고 그래도 또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조선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 백성들의 힘만으로 새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이게 고조선이 유지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게 하느님의 선형성 안에서 본 조선의 출발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조선이 이제 육신, 정신, 영을 가진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몽고와의 관계, 뭐 그다음에 명나라와의 관계, 뭐 여러 관계가 있겠고 상황과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다 놓고 봤을 적에 우리의 고려시대의 내면이 형성적이지를 못했어요. 반영성. 이런 관계는 몽고와의 관계에 상호 형성적이었냐도 상호 반영성적이었어. 그러니까 상황에서도 융화스러워하느냐? 아니에요. 무신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몽고와의 또 전쟁하려고 싸움이 일어나고 절대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붕을 보면서 영향을 발휘했느냐? 노. 영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으로서의 이런 모습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으니까 어쨌든 영적인 힘이 있었냐? 고려시대의 영적인 힘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자, 오늘 고려시대의 말과 함께 고려시대 전체를 갖다가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신 우리 강사님 감사의 박수.